저보고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유학을 가보지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94, 5년도, 6년도에는 회사원이 유학을 간다? 거의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어간에 3분의 선배님들이 야 그러지 말고 유학을 이렇게 해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분이 짠 건 아닌데 우연의 일치로. 그때 생각한 거죠. 내 영어 실력으로는 미국의 하버드, 예일 뭐 이런 좋은 학교 가기는 애저녁에 안 되니까 영국에 가면 되겠다. 그래서 영국의 MBA 기준으로 랭킹 1위부터 20위까지 똑같은 내용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넣어서 국제 우편으로 보냈어요.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나는 현직 펀드 매니저라서 매우 바쁜 사람인데 아마 당신들이 나를 받아주면 나의 지금까지 커리어로 보면 너희 대학에도 도움이 될 거다. 당돌한 거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론이? 편지가 오더군요. 근데 저거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영어로 된 편지를 받은 거. 그래도 편지가 길어요. 뭐 땡큐 막 하다가 중간 어느 라인에 unfortunately 요 단어부터 이제 낙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냥 낙방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원해줘서 고맙고 우리 학교에 관심. 그 다음에 unfortunately 19통의 unfortunately가 담겨져 있는 편지를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출근해 있는데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축하한다고. 비교적 좋은 대학에 언컨디셔널한 오퍼가 왔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잘못된 것 같은데 정말이라고. 그래서 팩스를 보내달라고 사무실에서 팩스를 받아왔더니 제 이름이 선명하게 들어가 있고 아주 심플하고 unfortunately가 없어요. 됐네. 걸렸다. 대신 뭐가 congratulation. 우와. 이렇게 됐네. 대박. 야, 그래서 제가 그때도 생각했죠. 간절함이 이기는구나. 와, 이게 되네.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가야지. 가족들한테 얘기하고 또 동기들하고 술도 먹으면서 야 대단하다 너. 언제 그렇게 영어를 할 거야? 사람아 틈틈이 했지. 그래서 어느 날 회식을 탁 하고 환송회를 하고 집에 갔어요. 일산의 집에. 이야. 갔더니 집사람이 편지를 한 장 줘요. 네. 또 보니까 선명하게 버밍엄 대학교의 로고가 탁. 와. 그래서 제 생각에 설레겠다. 대단하다. 이렇게 컴컴 레터까지 주는구나. 다 열어봐서. 편지가 길어요. 짧지 않고. 콩글레츄레이션이 없고 unfortunately 어떡해. 떨어진 거죠. 영국문화원의 직원이요. 네. 제가 하도 귀찮게 가서 한 군데라도 안 됐어요.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영어로 된 이니셜이 같은 동명이인의 합격 레터를 제 걸로 생각하고 보내줘. 어머, 어머. 정말요. 어머, 어머, 어머. 그러면 본인 게 아니었던. 네. 어머, 진짜요? 3일 동안 단 한숨도 안 잤던 거예요. 왜냐면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숨이 다 했는데. 근데 일단은 와. 근데 그 불합격 언포추네트리가 써 있는 레터를 다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저 밑에 단서 조항이 하나 있었어요. 2달 먼저 와라. 9월 학기잖아요. 네. 7월 달에 와서 프리세셔널 코스를 2달을 하고 프리세셔널 코스가 끝나는 그 주에 영국 문부성에서 실시하는 IELTS 6.5 이상을 맞으면 합격. 기회가 한번 더. 그래서 이민 가방 비슷한 데다 짐을 챙겨서 갔습니다. 와, 네.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통과했겠죠. 6.0. 떨어졌네. 너무 아깝다. 0.5 차이로. 6.0.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학교에 프리세셔널 코스를 같이 했던 친구가 딘을 한번 찾아가 보시라고 경영학과장을 한번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하시면 한국 대학하고는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사정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영어가 안 돼. 어떡해. 아니 뭐 영어 그 사정 얘기를 할 정도로 합격됐겠죠. 어떻게 해요? 사정 얘기도 못해. 정말 한국식으로 한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 시츄에이션을 다 만들어가지고 외우는 거예요. 네. 시츄에이션 1부터 시츄에이션 20까지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딱 해서 이제 학장방에 갔어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왜요? 다른 시츄에이션이 나오더라고요. 21번 나왔어. 전혀 다른 시츄에이션. 그런 공부는 할 필요가 없는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했던 말 몇 마디 중에 지금 기억에 남는 건 I will do my best. 이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뭐였냐? 오케이, 지금까지 네가 해온 거 이렇게 보니까 이 정도 생각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건이 있다. 1학기 때 영어 수업을 부가적으로 더 들어야 돼. 이 단서 조항을 붙여서 합격. 우와. 축하드립니다. 네. 첫 학기 때 5과목의 전공 과목을 들었는데요. 4과목이 F였습니다. 정말요. 영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공부의 방법을 바꿨습니다. 하루 종일 읽었습니다. 책을 밤새 읽기도 하고, 또 그 다음 학기 때는 5과목 중에 4과목이 디스팅션, 탁월한. 그리고 동시에 봤던 재시험도 다 통과되고. 그리고 그때 IMF가 한참 진행됐을 무렵이거든요. 97년도 7월에 유학을 갔으니까 스물스물 뉴스가 한국이 어려워지고 아시아의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어려워진다는 뉴스가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렇게 왔어요. 국제금융론 시간에 교수님이 하필 저보고 계속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괜찮아요. 근데 제가 했던 대답은 영어는 잘 안 돼서 그렇지만 코리아? 노 프라블럼. 문제 없어요. 노 프라블럼. 근데 묻어나고 한부처가 묻어나고 막 연쇄적으로 묻어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돈이 늦게 오고 정말 식료품을 살 돈이 모자라는 상황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정말 간절했어요. 정말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2번에 걸쳐서 로또를 사봤어요. 1파운드짜리 로또를 샀는데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2번을 샀는데 2번 다 됐어요. 얼마? 많은 돈은 아니에요. 100 몇십 파운드씩 2번. 아니 그래도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로또 2번을 샀는데 2번 다 4개를 맞춰서 100 몇십 파운드를 받고. 그런 아주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간절함이 있으시겠죠? 그 간절함의 정도가 극에 달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결과에 차별점을 낳습니다. 97년도 7월 10일 날 제가 영국에 유학을 이제 떠났습니다만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잘 됐거든요. 그래서 모든 주식을 다 팔아서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가야 할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펀드 매니저인데 국제전환 뒀다 뭐해? 그래서 그냥 영국에서도 어차피 뭐 파이낸스를 전공하니까 해볼까? 며칠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저의 결정은 No, 다 팔아. 투자를 스톱하자. 왜? 당시에 저에게 가장 중요한 투자는요. 어려운 환경에서 결심하고 영국에 가서 저의 휴먼 밸류를 높이는 그 투자가 훨씬 더 중요하고 시적절한 투자라고 판단한 거죠. 그때 그 결심이 저에게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결론을 줍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7월 3일인가 4일 정도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는데 우산을 들고 마포 공덕동 그 주요한 은행들을 다 돌았던 기억이 나요. 뭐 하려고? 대출금을 갚는다. 그때는 온라인 뱅킹이라는 게 없을 때니까 대출금 이자를 내로도 은행 지점을 갔어야 됩니다. 대출 창구에 가서 대출 통장을 내밀면 그냥 제가 자격지심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불친절했던 기억이 나요. 그날도 여지없이 대출 통장을 냈더니 내 13만 원이요. 그래서 아니요, 원금까지 얼마죠? 근데 그제서야 원금까지요. 그래서 마지막 대출금을 다 갚고 나왔을 때 우산을 버려버리고 싶은 생각이 나요. 그 비를 다 맞고 싶은. 축복의 비가 다 씻겨 내려간 이 오장육부에 쌓였던 모든 암세포들 다. 여러분, 부채에 대해서 민감하십시오. 부채를 가졌을 때의 투자의 자세와 저의 100% 자산을 투자할 때의 마음가짐과 그 퍼포먼스는요 엄청난 차이를 줍니다.
30 몇 년 동안, 31년 동안의 저희 투자의 이력에 그때를 포함해서 딱 2번 나띵을 만들었어요. 단 한 주도 남기지 않고 주식을 다 팔고 대출금을 다 갚고 정산을 다 해보니까 전세금을 포함해서 7천만 원의 돈이 생겼더라고요. 7천만 원이란 돈이요. 지금도 작은 돈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엔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래서 S그룹의 주요 계열사의 채권을 3천만 원어치 사고요. 나머지 4천만 원은 그 영산구 도원동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 24평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IMF가 오니까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합니다. 연에 30%를 줬습니다. 그 채권을 사면 매년 30%의 이자를 줍니다.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해외 근무 끝나고 들어오니까 당연히 채권은 정상화됐죠. 연 30% 이자 플러스 뭐가 붙어요? 캐피탈 게인도 붙죠. 채권 투자 수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캐리하는 그 이자 수익 30%는 계속 그냥 저한테 3개월에 한 번씩 들어오는 거고, 채권 금리가 다시 10%가 되고 8%가 되면 그 차익이 생기죠. 주식 차익처럼 채권 가격이 오른 그 자본 수익도 같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천만 원 투자한 게 4천 몇백만 원이 되는 거죠. 1년만 지나도. 그리고 아파트는 분양가가 1억 2천이었는데 그 위기 국면을 넘어서니까 바로 2억 넘어가는. 그럼 보세요, 여러분. 그 7천만 원이란 돈이 위기 국면을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활동성을 보이면서 저는 한 게 없죠. 계속 트레이딩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경제적인 환경이 개선되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저의 총 자산의 규모를 1,000만 원대가 아니라 수억 원대로 올리죠. 그리고 그 수억 원대의 자산으로 다시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를 사고, 그리고 일정 부분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우량주를 사는 그런 선순환 구조의 시작점이 아이러니하게도 주식 투자의 중단에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은 투자에 관련돼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언제 사고 언제 파는가, 이른바 시기를 결정하는 일이 투자의 요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니까. 그런데 시기의 선택의 문제는 잘 맞지도 않을 뿐더러 전체 성과에 기여하는 바가 가장 적습니다. 전체 성과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해야 될 때 주식의 양을 늘리고, 주식을 조금 조심해야 될 때 주식의 양을 줄이면서 다시 재조정하는 거죠.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주식을 다 없애버려야지, 이런 케이스들도 있는데 급하게 하지 마시면.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2020년 3월에 주식시장이 폭락했죠. 그죠? 정말로 3월 20일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금지 옥엽처럼 막 몇 년 갖고 있던 종목이 있었거든요. 딱 보니까요, 72% 마이너스더라고요. 정말로.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네. 제가요, 파란색 매도 버튼에 손이 가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눌렀어요? 누르다가 현타가 온 거예요. 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제 정신 정신 차리셨어요? 차리셨어, 정신 차리셨어. 너 방송을 그렇게 하면서 너 이거 너무한 거지. 그래서 멈췄어요. 그런데 그때 제 주식의 전체 자산의 주식의 비중을 계산을 해봤죠. 전체 자산의 60% 정도는 주식 등 주식 관련 상품,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채권 등 예금 등 채권형 상품, 나머진 부동산,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예금이 망가졌나요? 부동산이 망가졌나요? 주식만 망가졌거든요, 그때는. 그죠?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1년 전에 비해서 제 자산의 배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식이 40, 나머지가 비중이 올라갔겠죠. 예금 30에 부동산 30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가만히 있자. 내가 주식이 안 좋다고 주식을 줄인 것도 아닌데 시장이 알아서 나의 자산을 이렇게 조절해 줬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를요, 어떤 개별 종목 혹은 그 개별 종목을 사고 파는 시점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총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일이다. 너무 단절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여기까지 성공하고 딱 쉬었다가 다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업다운 하는 거거든요. 조금 부진할 때도 있고 조금 잘 될 때도 있는데 그 연속선상에서 순환한다. 좋은 시절과 나쁜 시절도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악화되고 개선되어진다라는 그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건 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학생은 학업, 직장인은 직업,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업. 이게 그분들 여러분들의 본진입니다. 이 본진을 훼손하는 투자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97년도 7월에 생각하고 결단하고 실행했던 거는 나의 당시에 중요한 본진, 그것은 전혀 경험이 없는 생소한 나라에 가서 나의 휴먼 밸류를 높이려는 그 시도가 나의 본진이자 훨씬 더 중요한 투자라는 자각이 있었고 실행을 했기 때문에 정말 럭키하게 저의 자산을 지키고 그 시드 머니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배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본진을 지키시는 투자를 하셔야 오래가고 성공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돈은 참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미래를 볼 수 있다면 뭘 제일 알고 싶으세요? 앞으로 향후 5년간의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싶네요. 네. 그걸 알면은 여기 지금 전부 다 이제 천문학적 부자가 되시겠죠. 네.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미래 예측이잖아요.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에 그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물어보시는 그 질문 안에 인간이 제일 알고 싶지만 알 수 없는 두 가지 고통스러운 게 있죠. 그게 바로 확률과 가치라는 거예요. 확률과 가치. 인간이 이 두 개를 너무너무 알고 싶어요. 생각해보세요. 확률. 100살 넘을 때까지 사실 확률. 이런 거 알고 싶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내가 50년 내에 500억 정말 벌 수 있는 확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확률. 갑자기 이건 되게 궁금해지네요. 네. 모든 확률을 우리가 궁금해하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확률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존재하게 만든 분이 그분이 바로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하나가 가치죠. 정말 가치도 어려워요.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특히 옛날 같으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돼지를 한 마리 가지고 있는데 저쪽은 배추 20개를 가지고 있어요. 20포기를. 그럼 이거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슬슬 감이 잡히시죠. 우리 인간은 그저 교환의 목적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가치를 판단하고 싶은데 그 잣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돈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지금까지 신과 돈입니다. 지난 수만 년, 수천 년 동안 인간에게 이 두 존재만큼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게 없잖아요. 네. 자, 그래서 그 가치 판단의 도구인 이 돈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 마치 게임할 때 아이템 확보한 것처럼 우리를 덜 힘들게 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나만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고 상대방도 가치를 매기니까 필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 돈으로 흥정을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죠. 혹시 어떤 나만의 어떤 뭐 흥정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어떤 거래에 있어서 나는 이런 또 나만의 또 그런 기술이 있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 인생에서 계약서를 처음 썼던 나이는 사실 미성년자였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처음으로 계약을 하기 시작했던 거는 20대 후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무섭고 돈 얘기하는 것도 어렵고 이랬는데 그때 지인분이 이제 흥정의 기술이라고 알려주셨던 게 이제 원하는 것보다 무조건 더 높게 불러서 네, 그쪽에서 뭐라고 피드백이 오면 약간 쿨한 척, 양보하는 척하면서 성사를 시켜라. 이런 조언을 좀 받았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쪽에 그 심리학에서 그 유명한 그 앵커링 단내림 효과. 임의의 숫자라도 사람들이 잘 못 도망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왜 그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인 로버트 치알디는 자기가 직접 본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데 5만 달러짜리 계약을 수주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달러짜리 실내 공사, 인테리어 공사. 그러면은 5만 달러짜리 계약을 따러 가는 이 인테리어 하시는 분은 4만 8천까지는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4만 5천은 해드릴 수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갔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한 거예요. 아유, 이게 뭐 50만 달러짜리 계약도 아닌데요. 네, 편하게 말씀하시죠. 5만 달러를 50만 달러로 실수로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인테리어를 발주해 주시는 그 상대방, 그 고객사죠. 8만 불에 합시다. 50만 불로부터 이게 오는 바람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계약을 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양심적인 회사가 최소한의 이윤만을 덧붙여서 판매하다가 오히려 반대로 곤경에 처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백화점이 우리는 굉장히 최저 가격으로 낮은 이윤만 남기고 합니다 라고 했는데 15개월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처음에 한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디스카운트 50%. 이렇게 해서 5만 원이라는 느낌이 있으면 좀 기분이 좀 많이 좀 할인됐어 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냥 5만 2천 원. 뭐 5만 원 이러니까 사람들은 그 다음에 조금만 높여도 짜증이 나고 막 당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오히려 뭐야 당신들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거를 딱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적이지만 순진한 전략을 추진한 CEO가 바로 해고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재밌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어떤 가격을 얘기하느냐에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요 집이 있습니다. 요 집이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 단독주택을 판매하셔야 돼요. 주변 시세를 고려했을 때 한 10억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 계신 분들께 얼마를 먼저 제시하시겠습니까? 얼마를 먼저 제시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앵커링 효과를 좀 봐야 되니까 10억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한 네. 10억 한 3천? 10억 3천? 네. 그렇죠. 10억 3천. 네. 교육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윤소희님, 만약에 고객 입장이시라면 이 10억 3천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거기 사시겠습니까? 10억 한 3천? 아니요, 저는 흥정을 할 것 같아요. 그냥 보통 받고 싶은 금액보다 높게 부르니까. 그렇죠. 저도 한 네. 9억 뭐 8천? 8천, 뭐 7천, 8천, 9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는데 김상중님께서 말씀하신 가격에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바로 대부분의 분들이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뭐냐? 네, 이 가격은 10억 2,730만 원입니다. 네, 10억 2,730만 원이니까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특히나 이런 김상중님 같은 그런 목소리로 10억, 한번 해주세요. 10억 2,730만 원이라고. 10억 3,250만 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네. 설득력 있어.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발표할 때 소수점 절대로 까먹지 말고 붙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효과는 74%가 향상됐습니다. 이러지 말고 74.67% 향상됐다고. 네. 이제 이런 것도 바로 뭐냐? 사람들은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수록 무언가 거기가 의미가 있겠다는 거죠. 손질 비용, 관리 비용 이런 거. 네. 그럼 이제 뭡니까? 앵커링의 이제 구체적 숫자죠. 하나, 여기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유리해지죠. 세 번째, 왜냐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 10억 3,730만 원에 그게 왜냐면 말이죠. 여기까지 붙으면 이제 상대방이 내 얘기를 하기 되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중에 정말 전설적인 분이 한 분 계시죠. 시간 거꾸로 되돌리기 연구에 최근에 나왔던 늙는다는 착각의 저자 앨런 랭어 교수. 이 앨런 랭어 교수가
정말 재밌는 실험을 또 하나 한 적이 있는데 도서관에서 복사를 이제 하려고 기다립니다. 이제 뭐 줄 서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기다리는데 누군가가 먼저 가서 자기가 먼저 좀 복사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암소리 해놓고 실례합니다 해놓고 제가 5장만 복사하려고 하는데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 먼저 하세요. 이게 얼마나 양보를 하냐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이제 평균적으로 얼마나 해주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죠. 60%의 정도 사람들이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94%까지 올라가요. 제가 복사기를 먼저 써도 될까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왜냐하면 급한 일이 생겨서요. 네. 그러면 94%가 오케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다지 뭐 대단한 이유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because 왜냐하면이 붙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뭡니까?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진짜 웃긴 건 제가 복사기를 먼저 써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복사기를 지금 해야 되니까 써야 되니까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 거죠. 93%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만 들었어. 그래서 실제로 안구 운동 추적 장치로 실제로 사람들이 문장을 읽을 때 뭘 주로 보느냐 봤더니 실제로 영어에서는 because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꾸 확인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꼭 붙여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10억을 받고 싶다면 10억 2천을 부르는 건 앵커링, 10억 2,730만 원 이러면은 더 구체적인 숫자 왜냐하면까지 붙으면 이제 대부분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말을 더 금전적거리에 있을 때 더 잘 따라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큰 돈을 벌었다 치자고요. 설사 복권에 당첨됐다 치자고요. 평범한 우리가 큰 돈 만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루트가 복권 당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권 당첨자들의 상당수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파산합니다. 그러면 이 복권에 당첨됐다가 잘 파산하지 않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던 많은 유태인 가정들은 아이가 한 5살, 6살쯤 되니까 톰, 오늘 너한테 100불이 생기면 어떡할래? 종이에 주고 써보라 그래요. 아이가 갑자기 100불을 내가 가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막 10센트, 20센트짜리 뭐 보면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막 나오면서 막 밤새 적기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옆집 메리한테는 눈깔 사탕 만약에 1불 50센트 정도. 그다음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우리 형 마크한테는 그냥 지렁이 사탕 1개. 30센트. 거기 이제 그 아이의 위시, 소망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해가 되니까 한 500불로 올리더라고요. 그 다음 해가 되니까 1000불, 2000불, 10,000불 이런 식으로 가면서 제가 참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내가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제 친구 이제 저한테는 2년 후배죠. 2년 후배인 이 유태인인 친구가 왔는데 책 한 권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종이가 계속해서 한 번에 재본된 게 아니라 여러 세월에 걸쳐서 작성된 종이가 하나에 그냥 재본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했더니 리사의 위시리스트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5살을 6살부터 얘도 적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억 불이 들어가 있습니다. 100불에서부터 시작한 게 1억 불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얘의 책 한 권에 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책 한 권에 꼭. 이런 사람들은 복권에 당첨돼도 절대 파산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책에 있는 대로 쓰는데도 시간이 모자라요. 우리가 복권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부자가 됐는데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부자는 절대로 꿈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표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꿈과 목표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참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인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제가 많은 기업에서 부장님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부장님의 꿈이 뭔가요? 사장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진지하게 다시 여쭤봐요. 사장 되는 건 꿈이 아니고 사장 돼서 뭘 하고 싶으신지가 꿈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행위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이 목표는 있는데 꿈이 없어요. 우리가 꿈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꿈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 너무 현실성이 없다고 혹은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목표는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꿈을 꾸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위시리스트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요, 참 재밌는 건 이 복권이 위시리스트를 만드는데 진짜 좋은 재료가 됩니다. 예. 저는 출장을 자주 다녀서 이제 KTX나 SRT를 자주 타는데요. 서울에서 만약에 부산을 간다, 서울에서 뭐 광주, 목포를 간다 이럴 때 얼마 전부터 재밌는 필기를 시작합니다. 일단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입장권이 필요해요. 그게 1,000원짜리 복권 한 장이에요. 왜? 내 위시리스트를 그냥 써보려고 했더니 내 양심이 허락하질 않아요. 이성이 너 뭐 하는 거냐고 자꾸 놀려요. 근데 참 신기하죠? 1,000원짜리 복권 한 장을 딱 사서 서울역에서 딱 앉고 그 다음에 선반 펼쳐지니까 거기다 딱 올려놨더니 내 위시리스트를 적어도 아무런 비난이 없어요. 제 양심과 이성에서. 예. 왜? 100억 당첨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어쨌든 0보다는 큰 확률이거든요. 쓰기 시작합니다. 야, 써요. 진짜 시간 잘 가요. 진짜 시간 잘 가고 별의 별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더 신기한 건 내가 마저 이런 것도 해보고 싶었었지 라고 하는 리스트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2시간 반 동안 부산을 가는데 진짜 왜 요즘 말 그대로 순삭. 시간이 그냥 갑니다. 자, 그게 바로 확률적으로는 바보 게임이지만 복권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나의 위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한 번쯤은 우리의 가족 식사에 이 복권을 사가지고 가보시는 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가족 식사에. 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있는 그 가족의 식탁에 가족의 명수만큼 복권을 한번 사가지고 가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꽤 많은 가정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정말 재밌는 경험들 하게 되실 거예요. 저도 한번 이걸 해봤거든요. 제 아내가 그렇게 남부 스페인에 관심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그렇게 스쿠버 다이빙에 관련된 책들을 보는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음악과 미술 중에 뭘 좋아하는지 몰랐고, 그리고 제 어머니와 제 아버지가 그렇게 멕시코라는 나라에 가보고 싶어 하시는지를 몰랐습니다. 정말 이 복권 한 장으로요, 복권이 당첨된다면 어떡할 거야 엄마? 어떡할 거야 여보? 라고 하는 이 대화 속에서 내 가족과 살면서 10년, 20년, 30년, 아니 내 부모님과 살면서 50년 동안 살면서도 서로가 꺼내지 못했던 현실의 제약 요건이나 우리의 양심과 이성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눌러놨던 진짜 내 가족의 소원, 소망, 위시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쌓아나가면서 우리는 돈을 버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한번 저는 결코 복권협회에서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내 가족이 5명이라면 나까지 포함해서 5,000원으로 50년짜리 위시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